일본 문단 최고의 거장 마츠모토 세이초의 모래그릇은 노무라 유시타라 감독이 15년을 기획해서 완성한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고 마츠모토 세이초는 원작을 뛰어넘은 영화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리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52년 만에 최초로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추리극 노무라 유시타로 감독의 모래그릇 감상합니다. 시내 11의 이다희 기자, 영어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에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편으로 52년 만에 재개봉하는 영화인데 영화 팬들이 기다렸던 작품이라고요? 극장가가 보통 4월 정도 되면 이제 비수기로 그렇죠.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할리우드 대작들이나 뭐 한국의 큰 영화들이 주로 요 시기에는 이제 개봉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장가 현재 뭐 지금도 여전히 왕가 사는 남자가 흥행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돌가 사는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두 편이 지금 한국 극장가를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영화들 중에서는 재개봉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비수기이니만큼. 근데 그 특히 재개봉하는 영화들 중에서도 뭐 일본 영화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뭐 중국 영화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 모래그릇이 최근에 그 한국 극장가에서는 보기 좀 힘들었던 그런 오래된 일본의 20세기의 정치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영화가 재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재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미 흥행을 한번 했던 영화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래그릇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작품이어서 이번 기회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미스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뭐 스릴러 영화들 같은 박진감 넘치는 연출 막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원작 소설과 이 영화와 왜 이제 이슈가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테디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원작과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본다면요? 일단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도 있고 명망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일본이 미스터리 소설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 중에서 그 큰 흐름을 한번 바꾼 새롭게 만들어낸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소설가입니다. 마스모토 세이초가 한 41살 이렇게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작가들이 20대 정도에 데뷔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41살이라는 나이가 아주 젊지는 않다고 볼 수 그렇네요. 있는데 죽을 때까지 1000편 정도 작품을 남겼어요. 장편, 단편, 논픽션 네. 포함입니다. 와.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작품들 중에 사실은 모래그릇 너무 중요한 작품이지만 모래그릇 말고도 진짜 중요하게 언급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품을 많이 썼다가 아니라 중요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다. 이 비슷한 경우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도 진짜 다작하는 작가지만 이 작가 작품 중에 뭐가 재밌어라고 하면 되게 여러 작품 나오거든요. 네. 나미야 자파점의 뭐 기적 같은 약간 드라마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완전 미스터리 작품이 있고 갈릴레오 같이 아예 시리즈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하는 시기여서 이런 다작하는 작가들이 다작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스모토 세이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작이 이제 이런 좀 대하 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펼쳐가는 방식이라고 하면 영화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압축해서 교차 편집을 통해서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부분, 클라이맥스 부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작가가 사회파 미스터리의 거장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네. 사회파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미스터리한 사건, 범죄 사건에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이유가 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전에 이 일본 미스터리의 흐름은 본격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본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퍼즐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범인이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후더닛이라고 하는 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이제 이런 퍼즐 미스터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퍼즐 미스터리가 이제 쭉 나오고, 그러니까 본격 미스터리가 쭉 인기를 끌면서 점점 너무 기기괴괴한 트릭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릭을 성립시켜야 이 장르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상한 너무 말이 안 되고 오로지 트릭을 위해서만 등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미스터리의 인기가 약간 한풀 꺾이는 느낌이 있을 때 이 마스모토 세이초가 점과선이라고 하는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데뷔를 합니다. 이 점과선이라는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보면은 사회파 미스터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트릭을 격파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열차 시간표입니다. 열차 시간표예요. 그 열차 시간표가 뭐 이를테면 도쿄역에서 무슨 역에서 기차가 몇 시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많잖아요. 네. 그런 큰 역은. 그럼 그 플랫폼에서 어떤 차가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이걸 잘 맞춰서 트릭을 격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근현대 사회의 산물인 거죠. 완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산업적으로 안정되고 엄청난 물량의 물류가 이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 모든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한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는 이건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미스터리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트릭을 발표한다. 이건 트릭을 묘파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열차 시간표라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건 일종의 퍼즐풀이에 해당하지만 점과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는 데에는 후더닛,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이,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사회파 미스터리가 차근차근 답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스터리 독자층이 넓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격 시절에는 정말 매니아들이 읽는 장르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퍼즐풀이 잘하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 사회파 단계로 오면서는 이른바 신문 사회면에서 읽었던 사건의 뒷이야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륜이었다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 사귀던 사이였다며, 알고 보니까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다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건 뒤에 있는 사회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셀러리맨, 미스터리 소설 하나도 안 보던 이런 직장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가정주부까지 해서 정말 미스터리의 저변 인구를 넓힌 작품입니다. 그 사회파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가 마스모토 세이초고 이 장르도 나중에는 약간 쇠락해요. 왜냐하면 아니 미스터리인데 다 이런 사연만 구구절절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미스터리계는 신본격하고 사회파가 공존하고 있는데 신본격은 이제 이런 사회파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미스터리는 어쨌든 수수께끼를 푸는 그게 이제 이 미스터리의 본령인데 네. 애초에 이 장르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사회 문제를 가지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그 트릭에만 집중하는. 네. 그러니까 여긴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십각관의 비밀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예 뭐 건물 자체가 마치 퍼즐풀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집이 있고 네. 그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런 식이어서 거의 자연스럽게는 절대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극도의 조형미 같은 걸 추구하는 게 신본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회파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작품들도 많고요. 이 둘이 양쪽 다 굉장히 많이 창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소개하는 이 모래그릇이라는 영화가 지금 소개해 주신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을 영화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영화인가를 이제 감을 잡으실 때 오히려 한국 영화랑 약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 영화는 그러니까 일본 영화나 일본 문학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이파 미스터리, 사이파 스릴러 장르의 영화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사실 그 흐름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를 열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이 사이파 스릴러를 대표하는 영화로서 살인의 추억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살인의 추억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회, 한국 사회가 제대로 범인을 잡을 수 없었던 어떤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랄하게 맞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일본 사이파 스릴러가 문제시하고자 했던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되게 한국적으로 이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가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 어떤 한국 영화로서의 흐름 같은 걸 짚어보면 뭐 추격자 같은 영화도 그쵸. 비슷한 맥락에서 이 어떤 그 경찰 시스템의 부조리함 뭐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어떤 희생 같은 걸 이야기하는 영화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뭐 부당거래 같은 영화들이 검경의 어떤 안 좋은 비리 이런 것들을 또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 영화가 사이파 스릴러의 맥을 이어왔다면 이 모래그릇이라는 영화는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방식 예를 들면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 이유의 방점을 찍고 미스터리한 범죄의 어떤 그 실마리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범인의 사연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방식으로 영화가 다루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범죄는 이 범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범인의 어린 시절은 이래서 이 범인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득당하게 되는 좀 네. 특이한 연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70년대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꺼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후에 TV 드라마나 다른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됐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인의 어떤 사연, 그러니까 왜 범죄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범죄를 들여다보게끔 만드는 이야기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드라마처럼 러닝타임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이 어떤 각각의 사연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뭐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영화가 이 70년대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네. TBS, 후지 TV, 아사히 TV 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총 7번이나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워낙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대표작에 해당하는 작품은 정말 반복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본이 미스터리 강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뛰어난 작가들이 많고 그냥 그 작품들이 이제 뭐 일본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정말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은 계속 다시 만들어요. 그냥 유명한 작품이 이미 유명한 드라마화가 되었다고 해도 다시 만듭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면 다시 만들어요. 네. 그냥 주연 배우를 바꿔가면서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 방송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하는 미스터리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시간 반짜리를 뭐 2번 이렇게 해서 총 3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제 이런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을 드라마화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말연시에도 특집극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유명한 원작 미스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작품을 이 배우가 이 연출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슨 용의자 엑스현신의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갈릴레오 같은 드라마 시리즈도 있습니다만 특별 드라마의 형식으로 이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반복해서 드라마화를 하는 게 사실상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유튜브를 보시면 요약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요약 영상이 많은데 그 요약 영상들 중에 물론 개봉한 영화 요약 영상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영상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일본 미스터리 드라마 요약입니다. 네. 그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마스모토 세이조 작품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모래그릇이라고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전철역에서 얼굴이 뭉개진 채 발견된 남자 정체는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수수께끼 같은 약간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요약 영상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 이것은 마스모토 세이조 작가의 모래그릇이라는 작가를 영화화한 무슨 몇 년도 작품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은 얘기로서 누가 봐도 재밌다는 거거든요. 마스모토 세이초 이름 몰라도 네. 뭐 이 감독 이름 몰라도 그냥 얘기 자체가 재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한국에서 은근 인기 인기가 있는 많군요. 장르입니다. 네. 이 원작자인 마츠모토 세이초가 원작을 뛰어넘은 영화라고 극찬을 했다고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작에서 할 수 없는 장면을 막 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원작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는 잘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실망이다라는 경우도 많죠. 적지 않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원작자가 정말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뭐 약간 그런 어떤 홍보 과정에서의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래그릇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봐도 되게 영화가 끝난 다음에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됐던 걸까? 무슨 권선징악 차라리 권선징악을 해주지. 네.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픈 사람은 슬프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고 뭔가 사건은 끝난 것 같지만 후련하지 않다. 맞아요. 예, 이 사람을 약간 미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예, 지금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아마 마스모토 세이초도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정말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게 잘 그려냈기 때문에 호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작자가 이 영화를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네. 이 노무라 요시타로 감독, 연출을 맡은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분이 1919년 그 교토 출신인데 뭐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조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화 경력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조감독으로서 유명해서 뭐 일본 영화계 최고의 조감독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좀 이제 인정을 받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62년 정도에 이제 처음 본인이 이제 연출작을 만들면서 코미디부터 시대극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걸 다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감독으로 고용 감독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다가요. 이 감독이 처음 연출자로서 예술성을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잠복근무라는 작품을 58년에 만들면서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와 이제 연을 쌓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와 돈독해졌냐면 이 74년에 이 오늘 소개하는 모래그릇을 만든 이후에 78년에 아예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덕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감독이 둘이 회사를 아예 꾸려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계속해서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본인이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각본이나 제작을 맡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작가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했다 보니까 마스모토 작가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 작가 세계를 일본 영화계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면서 가장 잘 영화화할 수 있는 감독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네. 영화만큼이나 뛰어난 음악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아쿠타가와 아스시로라고 하는 작곡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의 영화 음악에 돈 가장 많이 쓴 사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음악이 중요한 될 수밖에 없는 게 영화의 네. 후반부에 그냥 음악이 계속 깔립니다. 네.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과거 현재가 번갈아 보여지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이제 그런 구성이어서 네. 마지막에 무슨 음악을 연주할 것인가의 비중이 사실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영상이 보여주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하고 그것을 감정을 충분히 고조시켜야 하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는 또 안 되는 약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어서 영화 보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뭔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그 감정의 저변에는 이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어떤 영화가 이제 음악이 좀 주목받으면 공연장에서 그 영화에 직접 뭐 참여한 제작진이라든지 뭐 음악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마치 공연을 하듯이 영화도 상영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시네마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많이 불리는데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음악가들의 공연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영화도 일본에서는 독특하게 모래그릇이라는 이제 모래그릇 시네마 콘서트라는 게 자주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 마치 콘서트장에서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그쵸. 영화를 보는 수 있는 너무 최적의 연출이 되어 있어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네. 보시면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구나.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설득력 마지막에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이래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캐릭터의 이해를 사실 음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음악이 잘 쓰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화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라 요시타로 감독의 모래그릇 줄거리 살펴볼게요. 네. 경시청 형사부 경위인 이마니시 에이타로와 니시카타 경찰서의 형사과 순경인 요시무라 히로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노인의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서가 없어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죽은 남자의 주머니에서 술집 성냥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형사가 이 술집을 찾아가서 이제 탐문을 합니다. 근데 탐문을 해본 결과 피해자인 노인과 그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둘이 잠깐 이 술집에 머물다 간 것까지는 알아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상착의나 대화 같은 걸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이마니시 형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 하니까 이 종업원이 두 사람 대화 중에서 무슨 사투리 중에서 특정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마니시 형사가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 피해자의 고향과 술집의 종업원이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그 특정한 단어와 사투리 네. 이런 거를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투리와 피해자의 고향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마니시 형사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굉장한 추리력을 동원해서 피해자가 죽기 직전까지 보였던 어떤 행적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지하철역까지 와서 죽게 됐는가를 그 지난 몇 달 사이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서 추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사투리라고 하는 그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피해자가 살아온 그 인생 여정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사가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영화가 좀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전후에 일본이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과거를 잊고 이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지 이런 범행 동기 이면에 담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통에 이 영화는 좀 주목하게 됩니다. 네. 영화가 미스터리 영화 특유의 과장된 연출이 없어서 굉장히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예전 영화지만. 그렇죠. 네. 이 영화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회파 미스터리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뭐 본격이나 이후의 신본격은 어떤가 거기는 탐정이 나오는 거죠. 아마추어 탐정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런 정말 기기묘묘한 트릭을 꿰뚫어보는 이런 얘기라면 이 사회파에서는 정말 그냥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경찰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경찰이 주인공인 이야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은 그 경찰대 출신,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와서 그 간부 코스로 가는 그 엘리트들과 현장에서 뛰는 현장 경찰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한 장르가 있고요. 경찰물이 아예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찰은 우리가 왜 여러분들 그 사회 면에서 뉴스 보면은 가끔씩 그런 뉴스 있잖아요.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됐는데 네. 그 해결된 과정을 보니까 어떤 경찰 일선에 있는 뭐 경찰 뭐 감식 직원 이런 사람들이 옛날 미스터리 사건들 중에서 풀리지 않은 거를 뒤적뒤적 하다가 이거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걸 열심히 파헤치다가 진상을 밝혀내는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엄청나게 유명하고 뭐 자기 명예를 떨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우직한 사람. 네, 이런 경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시리즈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작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된 연출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런 사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미스터리가 있고 그래서 술집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걸 따라서 찾아갔는데 다 단서가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이 사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도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후 일본 사회가 얼마나 황폐한 곳이었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약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이 보면 돌 던지고 이런 것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극한의 상황에 처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뭉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형사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영화에 묘사될 경우에 예를 들면 캐릭터의 방점이 물론 뭐 이 범인이나 혹은 사건 수사 과정에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방법적으로는 경찰 캐릭터에 좀 더 주목해서 이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을 왜 추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이 형사들의 캐릭터는 사실 이 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맞아요. 않아요. 정말 일만 하는 모습만 보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국 경찰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어떤 경찰 조직의 어떤 뭐 부조리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경시청의 모습은 뭐 이 형사들뿐만 아니라 이 형사들을 관장하는 어떤 그 상부 조직 간부들조차도
그냥 열심히 사건 수사만 꾸준히 할 뿐이에요. 네. 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사가 뭐 예를 들면 개인의 뭐 휴가를 반납하고 뭐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과한 연출 없이 약간의 트릭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배치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게 언제 이런 수사가 하는 거지라고 이 관객들이 약간 어렵게 추리할 수 있게끔 시간 배치만 좀 달리한 편집 방식 정도?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담담하게 이 형사가 전국을 돌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거의 따라가듯이 맞아요. 그렇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이 영화의 연출의 묘미입니다. 네. 52년 전에 제작된 영화니까 출연 배우들이 다 원로 배우들이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약간 낯익은 얼굴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다 모르는 배우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드라마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연기도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 주연 배우 맡은 그 형사 이마니시 형사 역의 그 탐바 테츠로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네. 이 배우가 아마 고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007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007 You Only Live Twice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이 007 시리즈 중에서도 일본이 배경인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하고 일본 형사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에서 이 007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여서 아마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좀 익숙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등장하는 배우 중에 저는 이제 모르고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봤다가 좀 재미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류치슈라는 배우가 있어요. 일본 영화 좋아하시면 또 모를 수가 없는 배우인데요. 네. 오지 아스지로 감독 영화의 대표적인 그 출연 배우입니다. 오지 아스지로 감독이 54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52편에 출연했어요. 2편 빼고 다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속이네요. 네, 일본 영화 하면 그냥 대표적인 아버지상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를 수가 없는 분인데 그 영화에서 이 형사가 이 추적을 하다가 피해자의 과거를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향의 그 료칸의 주인집으로 잠깐 그 주인장으로 잠깐 등장하거든요. 한 네. 커트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인 카메오 출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일본 예전 영화 중에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라고 굉장히 그 전무후무한 그렇죠. 거의 한 40년 정도 가량 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와. 그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던 아츠미 키요시라는 배우 얼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 코미디 배우가 또 영화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극장의 그 지배인으로 잠깐 등장하거든요. 이런 식의 등장들은 사실 다 감독하고도 또 인연이 있는데 그 야마다 요지 감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의 감독이 영화의 감독의 조감독도 출신이어서 이렇게 연이 다 닿아서 그 일본의 영화를 대표하는 그 얼굴들이 영화에 스쳐서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미스터리 영화는 마지막에 좀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되면서 좀 후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여운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이 해결됐는데 시원하지 않은 게 사이파 미스터리의 특징입니다. 네. 네, 사건 해결하고 보니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스터리 장르에서 사건 해결돼서 좋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거죠. 악인은 지옥으로. 그다음에 이 선한 사람은 결국은 그 선함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네. 그게 설령 이 사건과 연관이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진상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이파 미스터리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서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착해서 죽었다. 이제 이러면 더 심란해지는 거죠. 왜 죽었어? 이 사람 대체 왜 죽은 거야를 알고 보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모래그릇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좋게 얘기해요.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은 없어요. 우리 옆집 살았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도와주는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 얘기를 모두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죽은 방식이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럼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진상이 다 밝혀지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범인은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범행을 저지른 이 범인 같은 경우도 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됐고 이제 막 자수성가해서 자기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완전히 피어오를 날아오를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가 딱 발목을 잡는 순간에 심지어 그 과거가 자기 잘못도 아닌 과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과거랑 연루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여기 연루된 또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네. 옛날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황을 대충 듣고 나서 이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나랑 이 용의자와의 관계가 무엇이다. 이거를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후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 안 됐어.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후반부에 막 음악을 장중하게 연주하면서 엔딩으로 가니까 다 보고 나면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영화 모래그릇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밝혀낸 역사의 슬픔. 이 범죄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스모토 세이초의 문제의식이 빛난다라고 했고요. 정말 이 사회파 미스터리가 없던 걸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이걸 왜 만들어야만 했는지 이 작품 하나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노무라 요시타로 감독의 모래그릇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